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과 광고 중에서 장기 기억의 구조 중에서 의미망 모델을 살펴볼 차례죠. 이 의미망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망처럼 이렇게 쫙 얽혀져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망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망이라는 게 정보의 구조와 장기기억 정보의 구조와 장기기억 정보들 간의 의미적 상호 의존성을 나타낸다. 이건 이제 개념적인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향수라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95페이지 책의 그 그림 1-48인가요? 40 그림 1-48이라고 우리 여기인데 표에는 이렇게 우리 여기 돼 있는데 사실은 교재는 그림 1-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펼쳐지는 단어들이 연결된 단어들이 쫙 연이어져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의미망 모델에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망 모델에서의 개념.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향수는 이제 뭐 꽃향, 젊음, 화장수, 코롱. 그리고 꽃향은 옵세션, 뭐 포이즌, 우아한 뭐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섹시한이라는 건 또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망처럼 우리 기억의 구조가 이렇게 망처럼 쫙 네트워크처럼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망 모델이라는 것은 개인이 대상과 사상들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지식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라는 것이 여러 개가 이렇게 쫙 있고 그것에 연관된 단어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합망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노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노드 하나에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빨강, 맛있다 각각의 그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노드라는 건 서로 연결이 막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을 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들이 사실은 쫙 우리 뇌 속에 얽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미망이 우리는 뭐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흔히 부르던 노래도 있죠. 뭐 사과는 빨개, 빨가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바나나는 뭐, 그 다음,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쫙 우리가, 노래도 그런 식으로, 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망 모델에서 이제 활성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활성화의 확산. 의미망 내에서 관련성이 높을수록 개념, 즉 노드는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관계가 밀접한 개념일수록 링크가 짧을수록 돼 있다라는 거죠. 짧게. 그죠?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노드들 사이에 링크가 짧게 돼 있느냐 길게 돼 있느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링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노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인접 노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내가 어떤 노드를 하나의 개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그 인접 노드가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빨간색 그렸을 때는 사실은 소방차도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연상 이미지들이 쭉 연결된 개념들이 막 떠올라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의 지식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서 기존의 노드와 링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자기네 회사의 그 제품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기존에 그런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노드들,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거기다가 어떤 광고를 제공했을 때 그 제공된 관계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쫙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러면 솔직히 그 자기네 제품 정보를 일부만 흘려도 사실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망 모델에서 노드를 형성하는 정보, 개념이라고 그랬죠. 노드라는 게. 이 노드를 형성하는 정보 내용으로는 무엇들이 있느냐. 노드를 형성하는 허치슨과 무어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브랜드 관련 정보 또는 제품 또는 브랜드의 속성, 그다음 브랜드 광고, 상품 범주, 평가적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노드를 형성하는 정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기억의 구조 내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형성하는 노드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관련 정보는 그 브랜드명 자체가 하나의 노드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브랜드명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제품 관련 속성 또는 브랜드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역시 제품의 속성 하나하나가 노드를 형성하는데 그것은 곧 상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저장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광고물도 하나하나의 그 노드를 형성할 수 있죠. 광고에 대한 정보도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를. 상품 범주, 제품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 제품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군을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역시 하나의 정보로서의 그 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가적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제품이나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평가 좋고 나쁨과 같은 감정적 평가도 그 하나의 노드를 형성하게 된다. 하여튼 그렇게 형성된 것들이 어떻게 쭉 링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듀오의 광고 같은 경우가 뭐 이상형과 배우자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 결혼 정보 회사죠. 그래서 이 결혼 정보 회사 듀오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줬고 이상형이라는 거 그리고 배우자라는 거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과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런 걸 제시함으로 해갖고 여기서 듀오랑 연결시키는 요즘은 이제 아이 듀오라고 이렇게 여기는 했는데 뭐 굉장히 이 듀오라는 말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광고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듀오 광고가 이제 브랜드 관련 정보에서 브랜드 명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노드로서 형성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형과 배우자의 법칙이라는 광고 내용, 그죠? 내용이 또 제품 속성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을 이제 형성해서 당연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게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이상형, 배우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광고를 만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98페이지에 광고가 제시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장기기억 속에 넣어놨다가 어떤 노드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 그 노드가 막 다른 그 관련 있는 링크들을 연결지어진 링크들을 통해서 노드를 쫙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사실은 이 장기기억의 구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기억의 광고 활용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의미 기억 활성화 방법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광고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청정원 광고에 이제 이것도 예전에 나온 광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모델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카피, 그죠? 카피를 좀 연결시켜서 광고 효과를 연결시킨 부분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정보와 좀 관련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청정원이 이제 정원이라는 그 이름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세요. 정원이 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의 그 이름을 뒤에 이름 정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카피해서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이 장동원이라는 남자 배우가 정원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설레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효과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때 소비자의 개인적 정보와 관련성을 높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일화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 소비자의 일화 기억을 형성시키는 광고들이 그때 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제품과 관련된 스토리, 이야기를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제시하는 경우는 제품을 이제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굳이 또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는 경우는 제품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브랜드명이나 제품과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오히려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광고에서 보는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과거의 예전의 어떤 경험이나 내가 또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어떤 그 추억의 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 광고와 똑같진 않더라도 그 광고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브랜드와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광고 정보의 인출과 망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인출과 망각. 인출과 망각. 사실 인출이라는 게 바로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것들을 꺼내는 게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억에 성공한 것이 인출이고, 망각은 뭐예요?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망각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인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 인출이 결국 성공해야 기억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자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으로 인출 단서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출 단서. 인출 단서.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어떤 실마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야 하는 시점에 그 정보와 함께 저장된 정보 혹은 목표 정보와 가까이 연합되어 있는 정보가 얘기돼요. 그게 바로 단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 그 정보가 인출한 시점에 단서로 제공된다면 인출이 잘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라이밍, 점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가 이런 프라이밍 효과를 일으켜주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구매 시점에서 이거 보니까 이게 떠올라. 이제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호와 특수성 원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부호화를 내가 어떻게 해서 저장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 시점 광고라는 게 POP 광고를 얘기하죠. 그 POP 구매 시점의 광고는 제품, 그죠? 제품을 바로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그런 POP 광고물들이 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산대 주변에도 꽤 많은 제품들, 이렇게 작은 제품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딱 그 계산을 하러 가면서 갔는데 내가 사려고 했던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딱 뭘 보니까 이것도 사면 뭐 필요하니까 쓰겠지라고 해서
그것도 또 카트에 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출 단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광고가 바로 POP 광고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점화 효과라는 건 바로 그거로 인해서 뭔가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불꽃처럼 점화가 된다,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출 단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출 단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빨간 사과, BC 카드가 이제 보통 빨간색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사과, 한동안 빨간 사과를 굉장히 많이 광고에서 내보냈어요. 그 브랜드 로고가 BC 카드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사과를 엄청나게 광고에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분 일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 내 기분 상태가 어떠냐, 그 기분 상태하고 일치되는 그런 정보가 잘 떠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드 콩그루언스 효과라는 게.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정보를 인출하는 시점에 기분 상태가 인출해야 하는 정보의 정서와 일치할 경우 보다 인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기분 일치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저장할 때의 정보, 저장할 때의 기분, 인출할 때의 기분, 일치되는 경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보다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런 경험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상태 의존 학습이다라는 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술집에 가서 친구랑 술을 마셔요. 막 술을 마셨는데 한 명은 기억을 하는데 한 명은 기억을 못 해요. 자기가 막 친구한테 한 얘기를, 그 친구가 이제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감정 상태로 막 그 상대방 친구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날, 야, 내가 어저께 너한테 뭐라 그랬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 친구의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하려면 그 어저께 술 마셨던 그 집에 가서 또 한번 그런 어떤 그 기분 상태를 그 술 마실 때의 그 정서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태 의존 학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분 일치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출하는 시점의 기분 상태도 인출해야 하는 정보의 정서와 일치할 경우에 보다 더 인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앞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얘기고 상태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자극 특성에 따르는 또 기억 향상 요인들이 있어요. 자극 특성. 이것이 바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주의나 그 지각 처리 얘기할 때도 개인적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외적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과 개인적이지 않은 개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얘기한 부분이 기업에서 광고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광고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더 잘 소비자에게 기억을 잘 나게 떠오르게 하기 위한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이 속한 제품 범주에 선도 브랜드를 잘 인출한다. 이거는 뭐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도 항상 맨 첫 번째 뭐 선점의 법칙도 그런 의미와 비슷하고요.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범주에 있는 그 제품군에 속해 있는 브랜드 중에서 1등 회사가 당연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 쉐어 중에서 그 마켓 쉐어가 탑 오브 마인드 최초 인지도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마케팅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브랜드를 그만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뭘 사러 갔는데 이거 하면 그래 이 브랜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브랜드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는 그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구매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걸 제일 먼저 고려하는, 그죠? 구매 고려 상표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1등 상표가 바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잘 기억하는 정보는 단순한 명제적 개념보다는 그 제품을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정보일 때 더 잘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딱 어떤 개념적인 그렇게 사전적 개념처럼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구체적이고 서술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치과보다 이가 편한 치과, 미소가 아름다운 치과 이렇게 보통 그 브랜드 명도 요즘은 그렇게 병원명도 그렇게 짓는 그죠? 병원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병원 이름이나 이런 것도 그 어느 상가에 가면 막 그 상가에 있는 병원 이름들 보면 그 엘리베이터 탁 타면 병원 이름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이름으로 그죠? 붙여놓은 병원 이름이 꽤 많아요. 그거는 단순히 무슨 병원이라고 한 것보다는 그 병원에 대한 그 정말 뭔가 설명해주는 그런 서술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기억이 더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 보통 의사의 이름이나 뭐 출신 학교를 가지고 그렇게 병원 이름을 붙여놓은 데보다는 훨씬 더 먼저 기억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억의 연상망 구조에서 서로 관련 있는 정보들을 쉽게 연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상적이거나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페브리즈 같은 경우가 이것도 예전에 사용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페브리즈는 요새 또 굉장히 옷 같은데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도 겨냥한 뭐 항균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상황에서의 이 페브리즈가 그 점점 광고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건 초창기에 이렇게 아이들 신발에다가 사용하라고 그 사용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아예 어디에다 쓰는지를 그 TBC 옆에서 보여준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아이들 침대,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온 아이 가방에, 그 다음에 그 직장 다니는 남편의 그 옷에 그 고기, 돼지 그 삼겹살 구워 먹고 나온 남편의 그 양복에 그런 것들 냄새 제거해주고 막 그런 식의 사용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극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 중에 뭐 친숙한 것일 때 또는 매우 특출한 정보가 인출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보의 친숙성과 특출성이 오히려 회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친숙한 곳일 때 당연히 인출이 잘 되고 또 특출나면 인출이 잘 되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회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죠? 또 특출성이 회상을 방해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너무나 아주 생소한 이름, 그죠? 그 정보를 잘 인출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로 정보를 저장하기 쉬워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인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회상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네임 또는 뭐 가게 점포의 상점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너무 특출해도 안 되고 또 친숙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친구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름, 너무나 친숙한 이름은 사실은 너무나 친숙해서 잘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특별한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떠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의 이름은 야, 네 이름은 정말 학교에서 한 명뿐이 없어서 너무나 잘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이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서도 기억 성과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언어보다는 그죠? 그림 정보가 기억하기가 더 쉽다. 그냥 말만으로 해놓은 것보다 그림으로 해놓으면 더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정보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기 마이클럽닷컴이라는 건 예전에 꽤 오래전인데 이 마이클럽닷컴에서 선영아 사랑해라는 이름을 그 카피를 딴 거 없이 그것만 계속 내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죠. 뭘까 이게 사람들한테 그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고 굉장히 특별한 기존 광고보다는 완전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또렷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디서 무슨 광고를 하는 건지는 전혀 제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마이클럽닷컴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금방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언어보다는 그림 정보가 기억하기 쉽다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단순히 글만으로 된 책을 읽었을 때보다 그림으로 된 동화책을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더 잘 기억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해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글자만 가지고 제시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영상 광고라는 거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측면이 다 동원되고 또 거기다가 시각적인 것도 문자뿐만이 아니라 장면의 그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런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얘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글자에 있는 내용들을 도식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도식화한다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읽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도식화 뭐 그걸 요약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도형으로 표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면 훨씬 기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극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도인의 또 다른 특성으로 광고가 제시되는 맥락 특성. 맥락 특성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태의존 학습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광고가 제시되는 맥락 특성에 따라서도 기억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맥락 특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광고물이 연속해서 방영될 때 소비자는 맨 처음에 본 한두 개에 그게 이제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초두 효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최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전 광고로 한 광고가 한 10개 쫙 광고가 나오고 나서 광고가 딱 끝나면 이제 바로 본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맨 앞에서 본 특히 그 사전 광고는 맨 끝에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광고가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넘어지는 나온 광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신 효과라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사실은 맨 처음에 튀어나온 광고, 초두 효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할 때도 이 초두 효과라는 것과 최신 효과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처음에 제시된 단어 철자에 대해서 기억을 좀 더 회상을 높게 하고 그러다가 여러 차례 쭉 제시가 됨에 따라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서 올라가요. 회상률이. 그 단어의 그 계열 위치상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 특성이라는 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실 기억 성과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하고 광고의 내용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또 훨씬 광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이 뭐냐? TV 프로그램의 이게 무슨 드라마면 코믹한 드라마냐, 아니면 뭐 호러물이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애정물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드라마하고 같이 연결된 광고가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광고 기억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 정보의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이 망각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광고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망각에는 두 가지, 간섭과 인출 실패.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쇠퇴나 간섭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쇠퇴는 뭐예요?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장된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쇠퇴한다. 중간중간에 자꾸 인출을 하지 않으면, 그죠? 너무 오랫동안 인출을 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쇠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흔적이 사라진 거죠. 왜? 중간중간에 인출을 했으면 괜찮은데 인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섭 이론이라는 거는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입력된 정보 간의 유사성 때문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적절한 정보를 인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간섭으로 인해서 방해가 작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출 실패라는 건 뭐 당연히 인출을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경험한 일이 이걸 거예요. 이거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근데 그 정보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설단 현상은 뭐예요? 맴도는 거죠. 혀끝에서. 그래서 설단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설단 현상, 인출 실패, 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단서가 제공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키워드랑 연결시켜서 자꾸 공부를 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가 거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막 전부 다 외워놓는다? 근데 그거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내가 전부 다 외웠다라고 해도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그대로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출이 실패하면 그건 완전히 꽝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의미 있는 설명을 해 놓은 것들로 외우면 키워드를 반드시 외우고 그것과 관련 있는 거를 내가 떠올리면 훨씬 더 잘 풀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분 목록 단서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때 그중 일부 브랜드만 일부러 제시하게 되면 나머지 브랜드는 오히려 기억에서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일부만 제시했을 때 나머지 브랜드는 기억에서 오히려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 제품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 놓잖아요. 소비자는. 사실은 무지하게 복잡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품군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저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브랜드만 일부러 제시하게 되면 나머지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바로 부분 목록 단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사 브랜드와 비교하는 비교 광고는 그 브랜드 이외에 모든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기억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딱 그런 식으로 뭐만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예 그냥 기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광고 효과 망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목록 단수 효과라는 것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뒷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정말 소비자에게 잘 되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좋은지, 그죠? 활성화 확산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보고, 소비자가 하나의 광고를 볼 때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기억된다고 가정하는지 광고를 한편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상태 의존적 인출이라는 거, 아까 그 기분 무드 효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가 광고를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제시하는 게 좋은지, 소비자 특성 측면과 광고 특성 측면에 대해서 각각 얘기해 놓은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조금 오늘 그 기억 뒷부분 시간 맞춰 끝내려고 조금 빨리 서두른 감은 있는데요. 나머지 그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걸 좀 책으로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감정과 광고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